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미래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법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믿지 말라,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1세대 미래학자입니다.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예측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곤란한 질문은 얼굴을 이렇게 딱 들이미시면서 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 말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축적해온 지식을 가지고 듣고 그 예측한 미래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기업 경쟁력 약화입니다. 내부. 기존 산업의 성장의 한계죠. 넛크래킹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희 회장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죠.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 그때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국이 추격하는 중국, 위에서 막는 미국과 일본, 독일에 끼어서 한국의 산업이 넛크래킹, 깨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그분의 워딩이었고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출산율 저하, 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빠른 고령화, 그리고 가장 빠른 평균 수명 연장. 여기에 산업의 충격까지 거치면서 가장 이른 시기에 조기 은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지속되면 내수시장 규모가 3분의 1이 감소합니다. 이걸 제가 의자 뺏기 놀이라고 시작되는데요. 의자 뺏기 놀이가 시작됐습니다.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서 시스템적 한계에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는 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외부에서 세 가지의 힘이 한국을 압박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트럼프 이펙트, 두 번째가 아시아 금융위기, 세 번째가 4차 산업혁명.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어디에 대한 우선주의냐? 전 세계에 대한 우선주의가 아니고요. 그냥 딱 하나입니다. 타겟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군사정책부터 경제정책까지 그 대상이 누구냐?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강대강으로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도 지금 시진핑 정부 때 강대강입니다. 왜 중국을 믿으면 안 되느냐? 사람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은 나눠는 먹었습니다. 물론 자기네끼리 나눠 먹었죠. 우방끼리. 전쟁을 하거나 중동에 전쟁을 하거나 모든 것들을 할 때 나눠 먹은 겁니다. 중국은 5,00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나눠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중국이 자본주의 시대에 새로 살아남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옛 영광을 찾기 위해서 500년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과 가장 가깝다라는 그 명분을 들어서 가까이 간 겁니다. 그게 지난 20, 30년. 앞으로는 한국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중국이 한국이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5,000년 역사가 얘기해 줬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딱 하나입니다. 조공의 관계로 가기를 원하죠. 속국으로. 그게 중국이 했던 겁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은 대놓고 앞으로 3, 4년 동안 보호무역질 할 거고요. 유럽은 1, 2년 이후부터 은근하게 보호무역질 할 거고요. 자국 우선주의를 한단 말이죠. 자국을 더 밀어줘야 됩니다. 기업을. 그리고 나머지 신흥국 어떻게 되냐? 이때 제가 얘기하는 아시아 대위기입니다. 신흥국 시장은 경제적 충격을 받아서 시장이 급격하게 충격을 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한국 기업이 생각해야 될 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신흥국 시장이 한국에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앞으로 3, 4년간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언제 오를 것이냐?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입니다. 상반기, 전반기 올릴 겁니다.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대략 3.5에서 많게는 4.5 이상 한 5%까지가 한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대략 2019년 말, 2020년 초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5개의 폭탄이 날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분. 1.25에서 올랐으니까 3.5면 대략 3배. 5%까지 가면 4배 이상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내고 계시는 지금 금융비용의 3배 내지 4배를 2019년 말, 2020년은 내셔야 된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폭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폭탄이 날아갑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은행들이 이 오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자를 낮춰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추가 금리를 날립니다. 잘 아시죠? 요게 1.2에서 기준포인트 하면 0.5에서 1%를 오르니까 한 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4배에서 5배. 이게 두 번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폭탄이 날라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실제로 파산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은행이 그 파산을 메꾸기 위해서 부실 자산을 메꿔야 되니까 우량자산 매각을 합니다. 우량자산 매각은 만기연장 불허를 하든지 원금 일부 상환을 하든지 추가 담보 요청을 합니다. 요게 한 배 정도 효과를 낼 겁니다. 5배에서 6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폭탄이 날라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습니다. 파산하는 기업 나오고 구조조정 나오고 임금 동결되고 인센티브 줄어들고 혹은 임금이 삭감되고 그래서 내일 비용은 늘었는데 인컴이 줍니다. 그 인컴 주는 게 한 배 효과를 낼 겁니다. 5배에서 6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시장을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 정도가 되면 마지막 시장이 어떻게 되냐? 시중금리가 폭발적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하락합니다. 부동산이 가격 하락하면 LTV, DTI를 다시 맞춰야 됩니다. 원금 일부를 넣어야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9년, 2020년경에 어떻게 되느냐?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원금 분할 상환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6배에서 7배. 지금 내는 것에서 6배, 7배가 한개 가구 150만 정도. 둘이 벌어서 한 사람의 월급의 절반, 인컴의 자기 수입의 20에서 25%를 내고 있는 그 가게가 6배에서 7배가 오른 것을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점적인 시기였냐? 2019년경에 결국 못 버티고 가계부채 전체적으로 딜레버리징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기와 기회는 따로따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수많은 파도를 만났지만 그 파도 중에서도 큰 파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한국은 지난 5, 60년 동안 많은 파도를 넘어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있느냐? 과거 4, 50년을 봤을 때 성장해서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했지만 뭐는 바뀌었느냐? 플레이어는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는 플레이어에 여러분이 들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위기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고 위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만든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비즈니스 키워드는 지능, 자율, 영생. 그래서 이 지능, 자율, 영생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맞추는 기업이 살아납니다. 수출 경쟁력을 더욱더 갖춰야 되는 그런데 그 수출 경쟁력을 갖출 때 첫 번째 장벽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원가 경쟁, 가격 경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과 싸우려면 결국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조적인 개념 설계와 창조적 서비스를 가지고 하드웨어는 똑같더라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영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주 열광을 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